자, 이번 강의에서는 정보 얘기 98페이지에 있는 제 3절 얘기를 하겠습니다. 완연하게 다른 테마인데요. 이 파트부터는 이 시장론 중에서도 시장에 있어서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부동산 시장은. 그래서 그 정보에 대한 얘기를 좀 다루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98페이지부터 해서 그 이론을 효율적 시장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효율적 시장의 의의에 대해서 제가 1, 2, 3, 4번에 좀 써놨는데요. 대충 한번 책을 보자면 첫 번째, 결국 효율성의 문제는요, 새로운 정보가 얼마나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되는가의 문제예요. 예를 들면 2번처럼 어떤 지역이 개발된다는 정보가 터졌는데 정보가 나자마자 가치가 막 들썩들썩거리고 난리가 납니다. 자, 이런 경우를 시장이 대단히 효율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효율적 시장이라고 부릅니다. 그 정보가 가치에 반영되는 정도는 국가마다, 나라마다, 지역마다 다르겠죠? 각기 다르게 나타나는데 첫 번째 우리 시험에서 이제 맞닥뜨리는 부분이 바로 이 정보의 반영 정도에 따라 시장을 분류하는 겁니다. 그 분류가 아래쪽에 있는 2번 얘기고요. 이 파마라는 사람이 정보가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가의 정도로 시장 분류를 하는 거예요. 원래는 주식시장 이론인데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정보 중요한 건 매 한 가지니까 얘를 부동산 시장에 입혀가지고 설명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효율적 시장의 구분, 그렇죠? 여기서부터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당연히 외우셔야죠. 이건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정확히 시장 구분을 외우셔야 돼요. 첫 번째 보시면 약성이라는 시장이 나오고요. 두 번째로 준강성, 그리고 세 번째로 강성 효율적 시장이 나옵니다. 어감을 들으시면 느끼시겠지만 아래로 갈수록 효율성이 세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래로 갈수록 더 많은 정보를 시장에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첫 번째는 우리가 각 시장에서 포함되는 정보가 뭔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약성 시장이다 그러면 약성은 과거 정보까지만 반영이 되는 시장을 약성이라고요. 자, 그 얘기인 즉슨 불포함되는 정보가 있죠.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현재나 미래 정보는 포함되지 않는 시장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건 정확히 외워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이게 약성이고 준강성까지 나타난다는 얘기는 준강성 시장은 과거와 현재 정보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두 가지 정보를 공표된 정보라고 표현합니다. 발표가 된 거죠. 공식 발표. 근데 이 시장은요, 아직 미래 정보는 반영이 안 된 거예요. 즉, 준강성 시장은 공표되지 않은 정보는 아직 반영되지 않은 시장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강성 효율적 시장이라는 게 있는데 강성 효율적은 모든 정보, 즉 과거 플러스 현재에다가 미래까지 반영된 시장을 강성이라고 불러요. 강성은 그러니까 공표된 정보든 공표되지 않은 정보든 모든 정보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장은 미반영된 정보가 없는 시장이다. 일반적으로 보면 부동산 시장은 과거나 현재 정보까지는 정확히 반영이 되죠. 이 공표된 정보가 반영이 되는 부동산이나 특히나 주식시장, 자, 이 정도를 이제 준강성이라고 표현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미래 정보가 반영되어 있진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거로 이제 시장을 구분을 하는 거고요. 아래쪽에 투자자가 투자해서 돈 벌려면 정보 분석을 하겠죠. 그랬을 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기술적 분석과 두 번째는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은 쉽게 과거라고 표현할게요. 그냥 술은 과거다 이렇게 외우시는 거예요. 본인이 기술적 분석했다는 건 과거 정보 분석했다는 얘기고 기본, 그럼 이 본 분석했다는 건 현재 정보를 분석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술은 과거, 본은 현재 이렇게 보죠. 자, 이 상태에서 99페이지에 그러면 각 시장에서 정보를 분석했을 때 언제 정상이윤이 나고 언제 초과이윤이 나는가의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거를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는 누구나 다 안다는 얘기거든요. 그 정보를.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시장에 포함된 정보를 분석해봤자 정상이윤밖에 안 나는 거예요. 즉 포함된 정보를 분석하면 초과이윤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초과이윤을 내려면 어떻게 해요? 각 시장에 아직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정보를 분석해야 초과이윤이 난다가 기본적인 이론 내용입니다. 그럼 얘를 갖다가 각 시장에 맞게 입혀서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 약성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과거가 포함되어 있죠. 그럼 약성 시장에서 과거 정보를 분석하면 무슨 이윤? 정상이윤이 나는 거죠. 네, 이렇게 가는 거죠.
과거 정보를 분석한다는 건 다른 말로 기술적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성에서 기술적 분석을 하면 정상이윤밖에는 낼 수가 없다. 바꿔 말하면 약성에서 초과이윤을 내려면 불포함된 어떤 정보? 현재나 미래를 분석을 해야 얘가 이제 초과이윤이 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이런 관점에서 이해하면서 따지시면 됩니다. 한번 더 해볼까요? 준강성 시장에서는 과거, 현재 담겨 있죠. 그러니까 준강성에서는 과거나 현재를 분석해봤자 누구나 다 알고 있어 이거. 그러니까 정상이윤밖에 안 나고요. 중강성 시장에서 초과이윤을 내려면 뭐가 필요하다? 미래 정보가 필요하다. 준강성에서 공표된 자료를 분석해봤자 정상이윤. 공표되지 않은 정보를 분석해야 초과이윤이 난다. 이렇게 따지시는 거죠. 강성효율적 시장은 어때요? 모든 정보가 반영이 돼 있죠. 그러니까 얘는 투자만 하면은 정상이윤은 나요. 근데 중요한 건 강성효율적 시장은 미반영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정보를 통해서 초과이윤을 낼 수는 없다 이런 얘기죠. 예, 이게 강성효율적 시장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제가 99페이지에 써놓은 1번 약성, 2번 준강성, 3번 강성 얘기를 이렇게 심플하게 정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포함되어 있고 뭐가 불포함되어 있는지 나눠놓으면서 정리를 하시고요. 100페이지에 나오는 4번에 바로 이 할당효율적 얘기입니다. 할당효율적 시장은 왼쪽에 있는 거랑은 또 다른 관점에서 얘기해요. 모든 정보와 자본이 효율적으로 할당된 시장이다 이런 뜻인데 얘를 정말 쉽게 말하면 주식이나 펀드나 부동산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이 세 개의 투자 자산에 똑같은 정보와 똑같은 자원이 배분되어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주식에 투자해도 1억 벌고 펀드에 투자해도 1억 벌고 어디에 투자든지 간에 다 똑같은 돈을 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시장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초과이윤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할당효율적 시장은 그래서 초과이윤이 몇이 된다? 0이 되는 시장이다. 이게 등치돼요. 할당효율적은 초과이윤 제로 이렇게 외워놔야 됩니다. 자, 그게 이제 제가 그 암기 비법에 써놓은 말이고 아래쪽에 표 얘기 있죠. 이거를 좀 해석을 해볼게요.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나오는데 완전 경쟁 시장은 경쟁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이론적 시장으로서 이 시장은 초과이윤이 없어요. 그래서 완전 경쟁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그냥 항상 할당 효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시장이 불완전 경쟁일 때 이때는 얘기가 달라져요. 불완전 경쟁이라면 초과이윤이 날 수가 있죠. 정보를 통해 초과이윤을 얼마든지 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정보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은. 그런데 중요한 건 정보를 구하려면 정보 비용이라는 거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정보 비용과 그것으로 인한 이윤 비교를 하셔야 돼. 비용과 이윤. 일반적으로 불완전 경쟁은요. 정보 비용을 500원 들여서 정보를 얻었는데 그것보다 이윤이 큰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윤이 크게 나면 비용을 상쇄시키고도 초과이윤이 존재하죠. 초과이윤이 존재한다는 건 시장이 할당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걸 의미해요. 그럼 이러면 얘는 할당률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정보 비용과 그것을 통한 초과이윤이 같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퉁되죠? 그러니까 500원을 들여서 500원을 번 거예요. 그럼 이러면 초과이윤이 있다 없다? 없어지죠. 그럼 이런 케이스에서는 할당효율적이 성립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결론이 뭐냐면 얘가 헷갈리는데 결론은 불완전 경쟁 시장도 경우에 따라서는 초과이윤이 사라지면서 할당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얘기예요. 부동산 시장이 바로 불완전 경쟁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도 얼마든지 시장의 할당효율적 시장이 성립될 수 있다는 게 결론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할당효율이라는 얘기가 꼭 완전 경쟁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이제는. 그럼 불완전 경쟁이 할당효율이 될 수도 있다. 이 얘기도 성립되죠. 불완전 경쟁이 심각해지면 시장이 독과점이 됩니다. 독점 시장 한번 얘기해 볼까요? 독점 시장은 웬만하면 초과이윤이 한 명한테 나겠죠. 그러면 그 시장은 할당률이 될 수 없지만 독점을 획득하기 위한 찬스가 다 똑같을 때 이걸 기회비용이 같을 때라고 얘기를 해요. 누구나 다 독점이 될 기회가 있다면 이건 진정한 독점이라고 할 수 없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초과이온이 없어. 그래서 독점 시장에서의 독점을 획득하기 위한 기회비용이 같으면 얘도 할당률적 시장이 될 수 있다. 결론. 완전 경쟁은 항상 할당률이다. 두 번째, 불완전 경쟁도 할당률이 될 수 있다. 세 번째, 독점 시장조차도 할당률적 시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거기까지가 이제 표 밑에 있는 1, 2, 3번까지 얘기입니다. 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 5번에 투기의 문제를 한번 볼까요? 책을 보시면 투기는 1번 시장에 뭐 때문에 생겨요? 초과이윤. 2번에 그러면 만약에 초과이윤이 사라지면 투기도 사라지는 게 이론적으로 맞죠. 그런데 4번에 근데 결국 현실에서는 투기가 있잖아요. 투기가 있다는 얘기는 시장이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투기가 있다라는 게 이론적으로 성립하죠. 그래서 5번 얘기가 중요한데 이 투기의 원인을 시험에서 물어볼 때 시장이 불완전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면 안 돼요. 투기는 시장이 불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초과이윤 때문이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시장이 불완전해도요. 이런 케이스가 성립하면 할당률이 되면서 투기가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투기가 생긴다 이러면 안 돼요. 투기가 생기는 건 이거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즉 할당률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100페이지 아래쪽까지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정보에 대한 얘기를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으로 이제 103페이지 제 4절로 넘어오겠습니다. 이제 지대론이죠. 이 지대론에서는 이제 앞선 강의에서 제가 예고드렸던 대로 학자들이 굉장히 다수 여러 명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학자들의 이론을 갖다가 정리를 하는 게 중요한데 지대와 지가 얘기부터 나오죠. 그렇죠? 지대라고 하는 건 아시다시피 토지의 사용 대가니까 임대료고 지가라고 하는 건 토지 가치입니다. 그래서 지대는 임대료의 유량 개념이고 지가는 토지 가격의 저량 개념이다. 그 정도 하나 보시면 되고요. 2번에 본격적으로 지대론에 관한 논쟁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지대론에 관한 논쟁은 고전학파와 신고전학파 싸움에서부터 출발하죠. 지대 논쟁. 그래서 이거는 지대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인데요. 이 지대를 비용으로 보는가 또는 비용으로 보지 않는가의 싸움이에요. 왼쪽 학파인 고전학파는 지대는 비용이 아니다 라고 본 거고 오른쪽의 신고전학파는 지대는 비용이다 라고 보는 건데요. 이거 좀 해석을 하자면 이런 얘기예요. 비용이 아니다 라고 본 게 고전학파입니다. 고전학파는 뭘 중시하냐면 생산의 3요소가 있죠. 생산의 3요소는 토지, 노동, 자본인데 이 생산 요소 중에서 유일하게 토지만 인간이 만든 게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노동, 자본은 사람이 투입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인문적이지만 토지는 절대적 특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고전학파의 첫 번째 포인트는 토지라는 것과 자본을 엄격히 뭐한다? 구별한다는 거. 자, 다시 토지와 자본을 구별하면 그게 고전학파예요. 자, 그래서 얘네는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토지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니니까 대가를 매길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땅값 어떻게 매겨? 어떻게 하냐면요. 그래서 이 세 개가 투입이 되면 하나의 생산물이 나오죠. 그럼 그 생산물이 팔리는 가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생산물의 가격에서 이자비를 빼고 인건비를 빼고 남은 몫이 토지에 귀속된다. 그래서 토지에 귀속되는 지대를 빼고 남은 잉여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 고전학파에 따르면 지대는 가격에 의해 결정되는 뭐다? 잉여라는 거죠. 인간이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인건비 같은 건 노동력의 대가잖아요. 근데 토지는 그저 이거 빼고 남은 돈이다 해서 얘를 갖다가 잉여라고 보지 않고 비용이라고 보지 않고 불로소득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고전학파 관점. 그래서 얘네들에 따르면 누가 누구를 결정하냐면 가격이 비싸지면 빼고 귀속되는 게 커지겠죠. 그래서 마지막 고전학파 관점은 생산물의 가격이 지대를 결정한다. 즉 지대는 가격에 의해 결정되는 잉여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크게 보면 세 가지 말씀드린 거예요. 첫 번째, 고전학파에 따르면 구별한다. 두 번째, 고전학파에 따르면 지대는 잉여다. 세 번째, 고전학파에 따르면 가격이 지대를 결정한다. 이렇게.
반면에 신고전학파 관점은 최신 관점하고 비슷하죠. 우리들의 생각과. 얘네들 얘기는 뭐냐면, 야, 무슨 소리냐. 토지, 노동, 자본을 왜 구별하냐. 어차피 이거 다 돈 주고 사야 되는 것들 아니냐. 맞잖아요. 땅도 돈 주고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토지, 노동, 자본을 서로 구별한다, 안 한다? 구별 안 해요, 여기는.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지대를 뭘로 보냐면, 그냥 우리가 돈 주고 사야 되는 재료값. 그래서 지대를 비용이라고 보는 거죠. 자, 이 얘기인 즉슨, 지대가 높아지면은 재료값이 커지는 거죠. 그럼 이 지대가 높아지면 그대로 이게 생산물의 가격의 정가가 된다라는 그 관점에서 본 거예요. 그래서 신고전학파에 따르면 누가 누구를 결정하냐면 지대라는 비용이 그대로 가격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둘의 학파에 대한 논점을 나눌 수가 있죠. 그 중에서 이 고전학파의 대표 주자가 바로 리카도입니다. 예, 그래서 104페이지 넘어가시면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학자들, 농업 입지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농업 입지론이고, 농업지대에 보시면 크게 3명의 학자가 나옵니다. 물론 4명이죠, 4명. 104페이지 1번에 리카도의 차익지대설, 그리고 105페이지 2번에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 105페이지 아래쪽 3번에 미래 독점지대, 그리고 106페이지 4번에 튀넨의 위치지대. 이렇게 해서 총 4명의 이론을 지금부터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4명의 각각 독특한 지대 관점이 있거든요. 그걸 핵심적으로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걔를 하나하나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농업지대 이론이에요. 지금 보시는 건. 그리고 농업지대설의 최초는 리카도입니다. 농업지대 1번 타자, 리카도의 무슨 지대설이요? 차액지대설입니다. 자, 사람 이름하고 이론 이름하고 매칭하면서 기억을 하셔야 돼요. 리카도의 차익지대. 리카도는 지대 발생 원인으로서 리카도가 고전학파거든요. 땅이 타고나는 절대적 특성인 비옥도를 강조를 해요. 비옥도. 그리고 이 비옥도에 따른 토지의 생산성의 차액. 자, 이것을 지대 발생 원인으로 잡습니다. 땅을 3개 놓고 얘기를 할게요. 비옥도가 각기 다른 땅이 3땅이 있다고 합시다. A, B, C. A는 비옥도 1등급, 그리고 C는 최악의 등급. 똑같이 생산비를 300원 투입한다고 해볼게요. 자, 비용입니다. A, B, C에 같은 비용 300원씩을 투입을 하는데 경작을 해보니까 생산물의 가격이 A는 500원까지 나와요. 그리고 B는 400원 나오고 C는 아무리 열심히 경작을 해도 300밖에 안 나와. 이렇게 생산물의 가격 차이가 나는 거는 비옥도에 따른 수확물의 차이 때문에 그렇죠. 생산성의 차이. 자, 그러면 A에서 열심히 경작을 져서 팔아버리면 이 차액인 200이 남게 되죠. 이윤이. B는 100원을 벌고 C는 제로가 되는데, 자, 리카도는 이렇게 생산성이 제로인 땅을 한계지라고 봅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A라는 땅에서만 농사 짓는 게 좋죠. A가 이윤이 제일 크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 A라는 땅은 딱 정해져 있다. 그래서 리카도가 얘기한 것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이 비옥한 토지에 한정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돈을 많이 투입해도 이 비옥한 땅은 생산물에 한계가 있죠. 그래서 얘를 수확체감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수확체감의 법칙. 그렇기 때문에 이 A라는 땅이 모든 농작물을 커버할 수 없다. 그래서 만약에 감자나 예를 들면 곡물의 수요가 늘어나면 A 아니면 B, C까지 경작이 이루어지죠. 혼자 할 때는 몰랐지만 같이 경작을 하면 서로 간에 차익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생산성이. 그래서 그 상대적 차이를 바로 A의 지대, B의 지대로 본 거죠. 즉 A의 지대는 한계지가 가장 낮은 제로인 땅을 기준으로 얘보다 높은 대가, 즉 200원이 바로 A의 지대가 되고요. B의 지대는 얘보다 높은 대가, 100원이 지대가 된다. 그럼 자연스럽게 C는 지대가 있어요, 없어요? 네, 없게 되죠. 그래서 리카도 이론에 따르면 한계지, 즉 얘를 최열등지라고 하는데, 이 최열등지라는 땅에서는 지대가 발생한다, 안 한다?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한계지의 지주는 지대를 요구할 수
없다라는 주장을 펴는 게 리카도 이론입니다. 상대적인 생산성의 차이예요.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리카도에서 지대를 구하는 방식은 가격에서 생산비를 뭐 하면 돼요? 빼고 남은 잉여가 지대가 되는 거죠. 가격에서 생산비를 털어낸 게 바로 지대예요. 그러면 이 가격이 예를 들어서 600원으로 올라가면 빼고 남은 지대가 커지죠. 그래서 리카도에 의하면 곡물의 가격이 지대를 결정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고전학파 관점 그대로죠. 그래서 지대라고 하는 건 가격에 의해서 결정되는 생산비를 빼고 남은보다 잉여일 뿐이다. 이게 리카도 주장입니다. 근데 문제는 현실에서는 지대가 발생해요, 안 해요? 현실 지대. 발생하죠. 그래서 그게 105페이지 얘기인데 그 현실의 지대는 바로 마르크스 이론으로 설명을 해야 돼요. 105페이지 2번에 두 번째 보시면 두 번째 이론이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입니다. 마르크스는 사회주의자고 공산주의자죠,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 이론은요, 굉장히 심플합니다. 지대의 발생 원인을 딱 한마디로 그냥 끝내요. 지대는 왜 생긴다? 개인이 토지를 소유하는 것 자체가 지대를 발생시킨다, 이거. 토지의 사유화죠. 예. 이 자본주의 경제에서 개인이 땅을 사유화했을 때 지대가 발생한다. 왜? 내 거니까. 그러니까 대가를 내놔.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죠. 소유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바로 이 토지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요거 한계지. 한계지는 리카도 이론에 따르면 생산성이 제로인 최악의 땅이죠. 그러나 마르크스 얘기는 다릅니다. 자, 누군가가 이 한계지를 소유한다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바라겠죠.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에 따르면 한계지에서 지대 발생한다 안 한다? 예, 한계지라는 최열등지에서도 지대가 발생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심지어는 한계지 밖에서도 더 나쁜 땅 이것보다 그 땅도 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냥 마르크스에 따르면 한계지의 지주는 지대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 여기서 이제 리카도와의 비교 포인트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 부분 지대 이론 정리 잘 하셔야 됩니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한계지의 지대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열등지의 지주는 지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결국 누군가가 땅을 소유하고 그 대가를 많이 바라면 지대가 오르겠죠. 지대가 오르게 되면 임차인들의 비용이 많아지니까 이 지대가 그대로 어디에 전가된다? 가격에 전가된다라고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마르크스에 의하면 지대가 가격을 결정한다. 마, 징, 가 순서죠. 마징가. 마에 의하면 지가 가를 결정한다. 이런 법칙이 성립하는 거예요. 자, 이게 두 번째 105페이지에 그 표까지 설명을 한 거예요, 제가. 리카도와 마르크스 이론 비교입니다. 자, 마르크스가 소유를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면 이런 땅이 있다고 합시다. 이 땅이요, 번지가 4개 있다고 해볼게요. 1번지, 2번지, 3번지, 4번지. 그리고 땅 주인이 다 있어요. 땅 주인이 있으면 소유로 인한 지대가 발생을 하겠죠. 오케이? 이게 바로 마르크스 이론이에요. 소유. 그런데 이 땅을 보니까 이 중에 이 4번 땅은요, 다른 토지가 도저히 생산할 수 없을 만큼 생산성이 높은 완벽한 생산품을 생산하는 거예요. 1, 2, 3, 4 주인은 다 있지만 4번이 특상품을 생산하는 땅이에요. 그럼 4번 땅 주인은 여기에 대한 추가 프리미엄을 바라겠죠. 프리미엄. 그랬을 때 형성되는 지대를 바로 미래 독점 지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뒤에서 보면 105페이지 아래쪽 3번에 2번 맨 밑에죠. 지대는 다른 토지가 생산하지 못하는 최고 상품을 생산하는 토지를 소유하는 지주에게 발생하는 초과 이윤이다. 그래서 이 지대 자체를요, 최특 상품을 생산하는 것에 대한 대가니까 독점 이윤이 포함된 지대가 되죠. 그래서 얘를 독점 지대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르크스 얘기는 소유까지 갑니다. 소유. 그리고 이 소유에다가 독점의 대가를 얹히면 그게 누구다? 그게 미래 독점 지대설이 되는 거예요. 리카도나 마르크스나 밀이나 다 각기 고유의 관점으로 지대를 설명을 했는데 세 명 다 특징이 뭐냐면 지대 형성 과정에 있어서 위치 얘기는 안 하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농업지대의 종결자 106페이지에 튀넷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것을
튠엔의 위치 지대설이라고도 표현하고요. 이 위치 지대설이 발표된 논문 이름이 튠엔의 고립국 이론입니다. 그래서 얘를 고립국 이론이라고도 하고, 이 고립국 이론에서 튠엔이 농업 위치를 잡거든요. 그걸 동심원 모양으로 잡아서 얘를 동심원 이론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튠엔의 위치 지대설에 따르면요, 이런 얘기예요. 얘는 기본적으로 리카도 주장에 그대로 위치를 더한 개념인데, 이 이론을 보면 이렇습니다. 튠엔은 하나의 고립국을 가정을 해요. 이 하나의 국가가 있다고 합시다. 고립국이란 얘기는 이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각자 자급자족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외부로 수입 수출 없고. 그렇죠? 자, 사람들은 이 중심지에 거주를 하고 있는 건데, 농업 활동은 뭐 외곽으로 뻗어나가면서 이루어지겠죠. 이렇게 동서로. 그랬을 때 이 도심에 가까운 땅이 있고 도심에서 먼 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차이를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중심에서 가까운 땅을 1번이라고 합시다. 이 1번 땅의 특징은 수송을 해놓고 도심으로 가져와야 되죠. 사람들이 여기 있으니까. 근데 1번 땅은 도심에서 가까우니까 수송비가 어때요? 절약되겠죠. 수송비가 별로 안 들면 이거만큼 이 땅값은 올라간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도심 근처 땅값이 비싼 이유는 수송비가 절약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고, 외곽 땅이 있다고 합시다. 2번. 여기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수송비가 어때요? 많이 들어가죠. 그럼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그만큼 지대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튠엔의 이론에 따르면 강원도 두메 산골의 땅값이 싼 이유는 도심으로의 수송비 때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튠엔은 지대를 얘기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한 게 당연히 외워야죠. 바로 뭡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 수송비입니다. 수송비. 위치에 따른 수송비의 차이가 지대를 만든다라고 주장한 이론이에요. 1번은 땅값이 비싸니까 1번엔 누가 들어가냐면 땅 조금 쓰고 돈 버는 집약농업. 그리고 2번은 땅 많이 쓰고 돈 별로 못 버는 조박농업이 2번으로 밀리는 거죠. 그래서 각 농업이 어디에 위치하는가를 이렇게 동심원 모양으로 그리면서 설명을 한 거예요. 그걸 튠엔의 동심원 이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예 지대가 결정되는 구조를 식으로 만들었거든요. 그걸 이제 튠엔의 지대식이라고 하는데, 이 튠엔의 지대 함수라고 불러요. 튠엔 주장을 한번 봅시다. 예를 들면 뭐 요거 예를 그대로 들어볼게요. A 땅, 리카도 이론처럼 A 땅의 특징이 생산물의 가격이 500 나오죠. 그리고 생산 비용이 300 나왔었어요. 그럼 리카도에 따르면 지대 얼마예요? 2개 뺀 200이죠. 그렇죠? 튠엔도 그대로 가요. 리카도 이론을 계승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대는 기본적으로 생산물의 가격, 매상이죠. 매상. 공급자의 매출에서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빼. 생산비를 빼요. 빼고 나면 200 남죠. 그러면 지대가 200이 되는 건 아니고 이거 수송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도심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수송비까지 고려해서 수송비를 한 번 더 뺍니다. 예를 들면 100원 빼고 남으면 100원 남죠. 그걸 지대로 본 거예요. 공급자 이윤을. 그래서 생산물의 가격에서 생산비를 빼고 여기 한 번 더 수송비를 더 빼주면 얘가 지대가 된다고 주장을 한 거죠. 이건 공급자 이윤이고 그게 지대예요. 자, 그렇게 되는 거니까 보시면 관계가 나오죠. 여기서 가격이 높아지면 그대로 지대가 높아지고, 그리고 만약에 수송비가 높아지면 앞에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지대는 어떻게 돼요? 낮아지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누가 누구를 결정하는 거예요? 가격이 지대를 결정을 하는데 둘의 관계를 정비례한다라고 본 거고요. 가격과 생산비는 정비례. 그리고 지대와 수송비의 관계는 뭐라고 봤다? 얘를 반비례로 본 거죠. 네, 이게 튠엔의 이론의 기본 내용들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는 게 바로 107페이지 얘기죠. 제가 106페이지 아래쪽 식 얘기한 거고요. 107페이지에 보시면 이 식을요, 곡선으로 표현을 한 게 바로 한계 지대 곡선이에요. 지대를 y로 놓고 지대를 결정하는 변수를 가격과 생산비와 수송비가 지대를 결정한다고 본 거예요. 자, 이럴 때 농작물의 지대 곡선은 어떻게 되냐면 가로축이 외곽으로 가는 거고
세로축이 지대입니다. 도심에서 멀어질수록 수송비가 많이 들죠. 그러니까 지대가 점점 낮아지는 이런 구조인데, 밖으로 나가다 보면은 지대가 제로가 되는 지점이 와요. 그게 뭐냐면 가격에서 생산비를 빼고 수송비까지 뺐더니 그게 제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지점이 바로 이 농작물이 입지할 수 있는 한계점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얘를 조방 한계점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한계점은 농작물의 수송비나 생산비, 가격에 따라서 다 다르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노란 선을 가진 농작물도 있지만 빨간 선처럼 되는 농작물도 있어요. 그랬을 때 빨간 선은 더 외곽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이 빨간 선을 가진 농업을 도심에서 더 멀리 가는 조방 농업이라고 표현을 하고, 도심에 상대적으로 붙어야 돼 있어야 되는 농업을 집약 농업이다 이렇게 표현한 게 튜넨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107페이지까지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튜넨 이론 여기까지 봤고요. 이 농업 튜넨 이론을 갖다가 도시에 적용시킨 이론이 바로 108페이지에 있는 알론소의 입찰지대 이론입니다. 이 도시지대 이론과 뒤에 입지 이론 이 개념을 다음 강의에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